핸즈 온리 요 플레인 앵글로 우리가 백스윙이 가능할까요? 이 클럽 샤프트가 갖고 있는 이 자체적인 라이 앵글 상당히 플랫하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엘보 플레인에서 조금 더 업라이트하게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로 백스윙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동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려올 때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에서 백스윙을 하고 엘보 플레인으로 또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움직일 때 다른 플레인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엘보하고 요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 요 사이에만 있으면 비교적 스윙이 괜찮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다음이 뭐냐면 이제 플레인 앵글. 플레인 앵글이라는 거는 요 각도겠죠. 요 각도. 클럽이 길어질수록 이 플레인 앵글은 플랫해지고, 클럽이 짧아질수록 업라이트해지겠죠. 자, 플레인 앵글은 경사면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준점에 의해 분류가 된대요. 그래서 클럽 샤프트는 어드레스 경사면에서 움직이며, 움직일 때 다른 플레인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골핑 머신에서는 플레인을 5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핸즈 온리가 가장 플랫한 플레인 앵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엘보, 팔꿈치 부분에서 이렇게 플레인 앵글이 이렇게 가고, 가장 이상적인 거를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스퀘어 숄더 이제 플레인 앵글, 또 하나가 뭐 스퀘어닝 숄더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일단 이렇게만 알고, 그러니까 플레인 앵글은 스윙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엘보 플레인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이 플레인 앵글대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엘보 플레인에서 조금 더 업라이트하게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로 백스윙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동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려올 때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에서 백스윙을 하고 엘보 플레인으로 또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움직일 때 다른 플레인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이제 붙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클럽은 바닥에 완벽히 닿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자, 그게 플레인 앵글하고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클럽 샤프트는 한 가지 플레인 앵글 기준점과 정렬을 할 수 있대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요 핸즈 온리 요 플레인 앵글로 우리가 백스윙이 가능할까요? 핸즈 온리 플레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 클럽 샤프트가 갖고 있는 이 자체적인 라이 앵글 상당히 플랫하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널리 쓰여지는 플레인 앵글을 따져보면 요 2가지래요. 엘보하고 요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 요 사이에만 있으면 비교적 스윙이 괜찮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엘보 플레인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에 가까울까요? 엘보에 가깝죠. 웨지 같은 경우는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에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죠. 때로는 이동을 안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따 이제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죠. 엘보나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임팩트에서 클럽 헤드의 토나 힐이 너무 들리지 않게 하기 때문에 요 두 플레인 앵글 사이에만 있으면 비교적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사지에서 스윙을 할 때 발끝 오르막일 때 왜 훅이 날까요? 그렇죠. 토가 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플레인 앵글이 이렇게 업라이트한 상태인 거잖아요. 이렇게 발끝 내리막일 때는 반대로 이 플레인 앵글 자체가 갖고 있는 라이 앵글보다 조금 더 업라이트하기 때문에 넥 부분이 들려서 클럽에서 열리는 현상이 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플레인 앵글을 엘보 플레이나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 안에서만 움직이게 하면 임팩트 순간에 얘가 너무 이렇게 들리거나 너무 이렇게 토가 들리는 현상을 줄일 수 있어서 요 2가지가 가장 이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제 플레인 앵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 사이 안에서도 이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샬로잉 같은 경우도 결국은 다운스윙 때 플레인 앵글에 변화를 주는 게 샬로잉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엘보 플레인을 한번 알아볼게요. 엘보 플레인이 어떻게 보면은 핸즈 온리는 사실상 우리가 별로 이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엘보 플레인이나 턴더 숄더를 이제 활용을 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이 플레인 면이 되게 플랫해요. 그 백스윙 때 손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어깨 라인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누가 이렇게 하나요, 백스윙은? 배노관도 되게 낮죠. 배노관 왜 낮을까요? 웨지 스윙 할 때 보면 이렇게 백스윙 탑이 손보다 되게 낮잖아요. 왜 낮을까요, 배노관 같은 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노관은 클럽의 라이 앵글을 일반적인 라이 앵글보다 되게 플랫하게 썼다고 하잖아요. 그 영향 때문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의 특징을 살펴보면, 임팩트 픽스에서 오른 팔꿈치가 허리에 있는 곳이 엘보 플레인의 기준점이래요. 임팩트 픽스를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오른 팔뚝은 클럽 샤프트가 같은 거죠. 그럼 이 상태를 유지하고 내가 스윙을 하면 손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플레인 앵글이 플랫해지면 우리가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지키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백스윙을 할 때 롤의 양이 많죠. 그 웨지 스윙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별로 좋지는 않다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클럽 페이스의 변화가 많은 거잖아요. 그럼 정확성 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엘보 플레인 앵글은 백스핀이 감소하면서 매우 플랫한 어택 앵글이 만들어져 짧은 샷에서는 피해야 된대요. 그리고 엘보 플레인은 플레인 앵글이 플랫해졌기 때문에 플레인 라인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어큐뮬레이터 3번의 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턴에서 롤로 가면 클럽 페이스도 열리고 닫히는 양이 많아지죠. 그럼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롤이 많다는 얘기는 힌지 액션으로 따지면 뭘까요? 호라이즌 드린지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떨어지면 롤의 양이 이렇게 많게 맞으면 로프트의 양도 더 디로프팅 된 양이 많겠죠. 그러면 내가 50을 생각을 하고 스윙했을 때 롤의 양이 많으면 디로프트의 양이 많아지면 이게 60이 갈 수도 있고 70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짧은 샷이나 웨지 샷에서는 이게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는 거죠. 근데 드라이버를 생각 한번 해보면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드라이버는 웨지처럼 핀에 뭐 3m, 5m 안쪽에 붙이는 클럽이 아니고 일단은 페어웨이 안에만 키핑만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턴에서 롤의 양이 많으면 파워도 그만큼 더 증가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드라이버 스윙에서는 유리하지만 웨지 스윙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요즘에 유행하는 샬로잉 스윙으로 따져보면 웨지 스윙이나 쇼다이나 할 때는 샬로잉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짧은 클럽으로 내가 플랫하게 이렇게 내려오면 왼쪽이 비켜주는 양이 많아야 되는데 아까 베노간도 그러잖아요. 짧은 클럽은 왼쪽이 비켜주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른발이 가까워져서 얘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스퀘어로 놓고 내가 샬로잉을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웨지나 쇼다운 같은 경우는 푸시로 터져요. 푸시 아니면 생크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플레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이에요. 그 플레인 앵글이 어디냐, 기준점이 어디냐면 왼쪽 겨드랑이 요 안쪽에다가 플레인 앵글이 이렇게 엘보보다는 조금 더 업라이트한 상태인 거죠. 오른쪽 겨드랑이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왼팔을 회전 모션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움직였죠? 이렇게 해놓고 오른쪽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면 얘는 가죠.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면 어깨가 어떻게 보면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가겠죠. 턴드 숄더는 뭐냐면 어깨가 회전했을 때의 축인 거거든요. 여기라고 치면 왼팔 그대로 놓고 회전 모션 하려고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면 왼팔이 자연스럽게 회전이 되는 거죠. 내려올 때도 이 어깨가 이 라인을 따라서 오른 어깨가 밑으로 내려오고 이 라인을 따라서 가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 플레인 앵글을 생각 한번 해보시면 엘보 플레인보다 업라이트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스윙을 생각해 봤을 때 클럽 샤프트 라인 갖고 있는 설정한 앵글로는 백스윙을 할 수 없겠죠. 너무 플랫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에 위로 가는 이동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이렇게 가파른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로 우리가 어드레스 때 설정을 하면 이동 없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지키면 플레인 앵글에 이동 없이 백스윙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플레인 앵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플랫한 백스트로크 숄더 턴 이후에 오른 어깨가 도달하는 기준점이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의 기준점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 상태 백스윙하면 오른 어깨가 이 선에 이렇게 딱 걸려있죠. 내려올 때도 이 선을 따라서 오른 어깨만 이렇게 내려오면 얘는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백스윙을 하면 탑에서 손은 항상 오른 어깨 높이에 있대요. 그리고 다른 플레인 앵글보다 매우 우수하여 플레인 앵글 이동이 필요 없대요. 왜냐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너무 낮게 처음에 설정을 하면 한 번 위로 올라가는 이동이 필요하지만 이건 어느 정도 처음부터 플레인 앵글을 조금 더 이렇게 업라이트하게 설정한 거기 때문에 이동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스윙은 이 패턴의 테이크어웨이를 많이 하죠. 숄더 턴 테이크어웨이. 자, 숄더 턴 테이크어웨이라는 게 뭐냐면 자, 라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그냥 클럽 헤드를 그냥 낮게 길게 보내는 거. 그럼 손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 몸 뒤로 빠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높아지는 이동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숄더 턴 테이크어웨이는 이 패턴이에요. 이렇게 손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거. 근데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로 우리가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인 상태는 손이 이렇게 좀 가까우면서 이렇게 놓고 하면 낮게 갔다가 뭐 위로 가야 되겠죠. 이 플레인 앵글을 업라이트하게 바꿀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아까 우리가 깨끗한 픽업을 위해서 클럽 헤드는 지면에 닿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오른 팔뚝 플라잉 엣지를 맞추려면 손이 내 몸에서 이렇게 멀어지면 플레인 앵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까우면 플레인 앵글이 플랫해지지만 얘가 멀어지면 세워지죠. 그럼 이 상태에서 라인을 짓기 위해서 오른 팔뚝이나 프레셔 포인트 3번으로 라인을 지키면 너무 낮게 가는 게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로 스윙하는 건 엘보 플레인에서 스윙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한 번에 플레인 앵글의 변화가 있지만 이게 나쁜 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플레인 앵글의 변화가 없는 스윙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은 이동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데요. 왜냐면 처음부터 약간 엄밀하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플레인 앵글에 방해되는 숄더 턴 테이크어웨이가 그래서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 플레인 스윙 같이 이 왼팔이 어떻게 되냐면 어깨 라인과 일직선이 될 수밖에 없겠죠.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스윙에서는 백스윙으로 하고 다운스윙으로 내려올 때 요 엘보하고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에서 여기서 백스윙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오른팔뚝 플라잉 웨지를 맞춰서 스윙할 수 있으면 너무 낮죠. 그럼 얘를 더 업라이트하게 해주면 이렇게 너무 낮게 가는 거를 위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손이 어드레스 때 손이 낮으면 낮을수록 플레인 앵글은 얘도 더 플랫해지죠. 근데 이 상태에서 손이 내 몸에서 멀어져서 팔뚝을 이렇게 맞추면 이 플레인 앵글도 조금 더 업라이트해지죠. 그러면은 너무 낮게 아니고 이 상태를 유지하고 그냥 플레인 이동 없이 이렇게 백스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번면에 이렇게 걸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발끝 오르막. 그때는 왜 왼쪽으로 갈까요? 이 상태가 됐어요. 이 상태. 이렇게 스윙하면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발끝 내리막. 이럴 때 스윙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잖아요. 발끝 오르막이면 이 플레인 앵글이 이렇게 플랫해지는 거랑 똑같은 거고, 발끝 내리막이면 얘가 너무 업라이트 하니까 이제 그 영향을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드라이버에 있을수록 조금 더 여기에 가깝게 좀 낮은 게 좋고, 웨지일수록 요 사이에 있지만 여기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 안에 조금 더 가깝게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죠. 플레인 앵글은 경사면에서 어드레스 경사면을 설정할 수 있는 기준점에 의해서 분류가 된대요.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있어요. 핸즈 온리, 요거는 실질적인 클럽 샤프트의 플레인 앵글, 엘보 플레인, 그 다음에 턴드 숄더 플레인, 이렇게 숙여서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빼져서 이렇게 회전이 됐을 때 여기부터 공까지의 이 앵글, 그 다음에 스퀘어 숄더, 또 하나가 있는데 스퀘어링 숄더인데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일단 요 정도만 있다고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클럽 샤프트는 어드레스 경사면에서 움직이며 움직일 때, 백스윙을 할 때 다른 플레인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대요. 만약에 제가 엘보 플레인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엘보 플레인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기서 높아질 수도 있어요. 제가 클럽 샤프트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실질적인 플레인 앵글이 이 클럽 샤프트잖아요. 제가 이렇게 숙였어요. 숙인 상태에서 이 플레인 앵글을 계속 유지하고 백스윙으로 가면 상당히 낮아지죠. 그럼 정상적인 스윙이 될 수가 없거든요. 한 번 이동을 해야 돼요. 백스윙 과정 속에. 그냥 픽업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핸즈 온리에서 시작을 해도 이 상태로는 너무 낮으니까 이게 갈 수가 없으니까 플레인 앵글이 이 앵글에서 백스윙으로 갈수록 이렇게 살짝은 업라이트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이동 없이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또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클럽은 바닥에 완벽하게 닿지 않게 설계되어 있으며 클럽 샤프트는 한 가지 플레인 기준점과 정렬할 수 있대요. 요 중에 이제 정렬을 해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오른 팔뚝 플라잉 엣지를 선택한 플레인 앵글에 배치하면 된대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상태로 오른 팔뚝 플라잉 엣지를 맞춰서 스윙할 수 있으면 너무 낮죠. 그럼 얘를 더 업라이트하게 해주면 이렇게 너무 낮게 가는 거를 위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손이 어드레스 때 손이 낮으면 낮을수록 플레인 앵글은 얘도 더 플랫해지죠. 근데 이 상태에서 손이 내 몸에서 멀어져서 팔뚝을 이렇게 맞추면 이 플레인 앵글도 조금 더 업라이트해지죠. 그러면은 너무 낮게 아니고 이 상태를 유지하고 그냥 플레인 이동 없이 이렇게 백스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스윙에서는 백스윙으로 하고 다운스윙으로 내려올 때 요 엘보하고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에서 여기서 백스윙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라 이걸 정확하게 내가 일직선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호모켈리는 요 안에 엘보나 턴드 숄더 안에만 있으면은 플레인 앵글 스윙할 때 그게 괜찮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임팩트에서 클럽 헤더의 토나 힐이 너무 들리지 않게 한대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엘보라고 가정을 하고 엘보보다 얘가 더 낮아요.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했는데 그럼 토어가 어떻게 될까요? 많이 들리죠. 그러면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맞는다고 해도 왼쪽을 가요. 근데 이번에는 턴드 숄더보다 더 높아요. 맞는 순간에. 엘보나 턴드 숄더 플레인 안에만 있으면 이 토나 힐이 너무 들리지 않는 어느 정도 오차 안에 있는, 그렇죠, 허용 범위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번면에 이렇게 걸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발끝 오르막. 그때는 왜 왼쪽으로 갈까요? 이 상태가 됐어요. 이 상태. 이렇게 스윙하면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발끝 내리막. 이럴 때 스윙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잖아요. 발끝 오르막이면 이 플레인 앵글이 이렇게 플랫해지는 거랑 똑같은 거고, 발끝 내리막이면 얘가 너무 업라이트 하니까 이제 그 영향을 받는 거겠죠.
근데 이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짧은 클럽하고 긴 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유리한 플레인 앵글이 있을 수 있겠죠.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좋잖아요. 그 웨지는 엘보가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턴더 숄더 플레인이 더 유리할까요? 웨지 같은 경우. 그 드라이버에 있을수록 조금 더 여기에 가깝게 좀 낮은 게 좋고, 웨지일수록 요 사이에 있지만 여기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 안에 조금 더 가깝게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죠. 자, 그거를 이제 호모켈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엘보 플레인, 임팩트 픽스에서 오른 팔꿈치가 허리에 있는 곳이 엘보 플레인이래. 이렇게. 임팩트 중 오른 팔뚝이 엘보 플레인에 있으면 가장 플랫한 플레인이래. 이 경사가 가장 이렇게 플랫한. 핸즈온으로는 스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엘보 플레인 앵글은 백스핀이 감소하여 매우 플랫한 어택 앵글이 만들어져 짧은 샷에서는 피해야 된대요. 플레인이 이렇게 플랫하면 플랫할수록 라인을 직선으로 유지하면 열렸다가 닫히는 양이 상당히 많아질 수도 있죠. 그리고 어택 앵글이 딥하지가 않고 낮겠죠. 그럼 스핀 양에도 영향을 주고, 짧은 웨지라는 클럽이 클럽 페이스가 열리고 닫히면 양이 많으면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짧은 웨지나 쇼다이언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플랫한 플레인 앵글보다는 살짝 높은 플레인 앵글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엘보 플레인은 플레인 앵글이 플랫하기 때문에 플레인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어큐뮬레이터 3번의 롤이 필요하대요. 자, 근데 이제 골핑 머신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이제 플레인 앵글을 뭘로 치냐면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이에요. 플랫한 백스트로크 턴, 숄더 턴 이후에 오른 어깨가 도달하는 지점이 기준점이 된대요. 그래서 이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을 어디를 기준점으로 거야 되냐면 여기 겨드랑이 안쪽, 어드레스 때부터 겨드랑이 안쪽, 오른 어깨로 잡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여기. 자, 근데 여기서 백스윙을 하면 이 오른 어깨가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요 라인에 딱 걸쳐요. 여기서 오른 어깨가 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갔죠. 그 테이크어웨이, 왼팔 그네를 회전적인 움직임을 만들 때 어떻게 움직였냐면 왼팔은 그네니까 혼자 움직일 수 없죠. 얘를 움직여주는 게 처음에 뭐였냐면 오른 어깨 움직임이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플레인 앵글이 이렇게 설정이 됐다고 치고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거예요. 이 라인을 따라 이렇게 들어오고 내려올 때도 반대로 뒤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또 오른쪽 어깨가 이 라인을 따라서 그대로 내려오면 우리는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수도 있거든요. 기준은 항상 오른 어깨예요. 아, 오른 어깨에서 공까지. 이렇게 놓고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 공이 있겠죠. 얘가 왼쪽 어깨에 얘를 맞추면 너무 업라이트해지는 거죠. 오히려 왼쪽 어깨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오른 어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처음부터 어드레스에서 이렇게 맞춰주면은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탑에서 이렇게 들면 손은 항상 오른 어깨 높이래요. 오른쪽을 이렇게 하면 오른손, 오른 어깨 높이 정도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왼팔하고 어깨 라인이 어떨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은 라인 아닐까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원 플레인 스윙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플레인 앵글보다 우수하여 플레인 앵글 이동이 필요 없대요. 처음부터 이렇게 어드레스 때 설정을 해서 클럽 샤프트가 여기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 숄더 턴 테이크어웨이를 해요. 자, 숄더 턴 테이크어웨이는 뭐냐면 어드레스 때 그러니까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이라는 건 뭐냐면 오른 어깨가 이렇게 갈 때 이 플레인 앵글도 될 수 있으면은 얘도 약간 업라이트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데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은 손이 내 몸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라인을 지키면 얘가 생각보다 이게 낮게 가죠. 그 다음에 일로 뒤로 가는 건 살짝 불편해질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번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플레인 앵글의 이동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픽업이 되긴 되는데 플레인 앵글이 이제 변화를 하면서 픽업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은 이동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대요. 이 플레인 앵글에 방해되는 숄더 턴 테이크가 그래서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드레스 때 이렇게 낮은 거를 이렇게 높게만 만들어주면 이렇게 너무 낮던 걸 위로 가는 걸 이동 없이 한 번에 백스윙 탑으로 보낼 수도 있겠죠. 그래 딕센보가 이렇게 손이 먼 이유가 이거를 하는 거예요. 손이고 얘가 팔뚝이에요. 그럼 손이 이렇게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에서 이렇게 멀어지면 제가 양손을 이렇게 멀리하면 이 팔뚝도 조금 더 이렇게 펴지면서 이 팔뚝하고 클럽 샤프트가 같은 면에 있지 않겠죠? 가까우면 플랫해지고 이렇게 멀어지면 업라이트해지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패닝 모션과 픽업 모션으로 하면 한 번 이동 없이도 한 번에 갈 수도 있겠죠. 이 위치에서 플레인 앵글의 변화 없이 스윙을 하려고 이 손을 내 몸에서 이렇게 멀리 뻗은 거죠. 이렇게 각도가 생기죠.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걸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보통 선수들은 이 어드레스 때 이 그립 끝, 요 위치가 어디 있냐면 요 발끝에 있어요.
그러면 요 손이 조금 더 가까운 거죠. 이렇게 디셈버보다. 그러면 이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디셈버는 이 정확성을 더 요구하기 위해서 백스윙이나 다운스윙 때 플레인 앵글의 이동이 없이 약간 이렇게 독특한 이렇게 어드레스 상태, 이렇게 손이 이렇게 먼 것처럼 어드레스를 하는 거예요. 앵글 베리에이션, 변화. 자, 플레인 앵글은 플레인 앵글 이동에 따라 분류한대요. 백스윙 중에 이동할 수도 있고, 그냥 다운스윙 할 때도 이동할 수 있대요. 심지어는 백스윙 탑에서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보하고 턴드 숄더 플레인이 기준점만 유용하게 사용한대요. 요 안에 있으면, 요 안에만 있으면은 이제 가장 이상적인 스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오른 팔뚝은 플레인 라인과 플레인 앵글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오른 팔뚝 플레인 엣지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드레스 때 이렇게 낮은 거를 이렇게 높게만 만들어 주면 이렇게 너무 낮던 걸 위로 가는 걸 이동 없이 한 번에 백스윙 탑으로 보낼 수도 있겠죠. 그거를 이제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 디셈버가 이렇게 손이 먼 이유가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동 없는 백스윙을 하기 위해서 플레인 앵글에. 그래서 모든 플레인 이동 중에 클럽 샤프트는 플레인 라인 함께 플레인에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상적인 임팩트를 위해 릴리스하려는 플레인 앵글에 맞춰 탑에서 클럽 샤프트를 배치해야 된다는데, 일반적인 어드레스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 빨간 선이 뭐냐면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이고, 클럽 샤프트는 요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플랫하겠죠. 이렇게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로 백스윙 과정 속에 이동 없이 백스윙을 하려면 요 검정색 클럽 샤프트의 플레인 앵글을 얘로 맞춰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드레스 때. 요게 양손이거든요. 손을 여기서 이렇게 멀리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깝게 있던 거를 조금 더 멀리 하면 이 플레인 앵글이, 이 손이 가까우면 얘가 플랫해지고, 조금 더 멀리 하면 저 플레인 앵글이 조금 더 업라이트해지겠죠. 이 디셈버가 이 골핑 머신 이거를 이제 참고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드레스를. 양손이고 얘가 팔뚝이에요. 그럼 손이 이렇게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에서 이렇게 멀어지면, 제가 양손을 이렇게 멀리 하면 이 팔뚝도 조금 더 이렇게 펴지면서 이 팔뚝하고 클럽 샤프트가 같은 면에 있지 않을까요? 손이 가까우면 이 팔뚝하고 샤프트가 같은 면이 아니지만 얘를 조금 더 이렇게 멀리 하면 얘도 가까우면 플랫해지고 이렇게 멀어지면 업라이트해지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패닝 모션과 픽업 모션으로 하면 한 번 이동 없이도 한 번에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디셈버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죠. 자, 디셈버 손 위치를 한번 봐보세요. 근데 디셈버가 이 위치에서 플레인 앵글의 변화 없이 스윙을 하려고 이 손을 내 몸에서 이렇게 멀리 뻗은 거죠. 그러면 오른 팔뚝하고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같은 면에 이렇게 유지가 되고, 그래도 왼팔하고 클럽을 보시면 직선인가요? 자, 클럽 샤프트 연장선 여기죠. 이렇게 각도가 생기죠. 이렇게. 왼팔 플라잉 엣지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손이 이렇게 멀어진 거지. 측면에서 정면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걸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보통 선수들은 이 어드레스 때 이 그립 끝, 요 위치가 어디 있냐면 요 발끝에 있어요. 그러면 요 손이 조금 더 가까운 거죠. 이렇게 디셈버보다. 그러면 이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디셈버는 이 정확성을 더 요구하기 위해서 백스윙이나 다운스윙 때 플레인 앵글의 이동이 없이 약간 이렇게 독특한 이렇게 어드레스 상태, 이렇게 손이 이렇게 먼 것처럼 어드레스를 하는 거죠. 이게 제로 시프트거든요. 플레인 앵글에 이동 없이 스윙을 하는 거. 스트로크에서 플레인 앵글의 변형 없이 하나의 베이직 플레인 앵글이 사용된대요. 그게 어디냐면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 스트로크 중에 플레인 앵글이 이동하지 않죠. 근데 이것만 정답이 아니고 선호도에 따라서 플레인 앵글이 한 번 이동할 수도 있고 두 번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선수들이 이 패턴을 많이 쓰죠. 이 패턴을. 손이 좀 가까우면 가까운 데로 라인을 지키고 여기서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라인을 지키면서 얘가 조금 더 업라이트하게 가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오냐면 요 선이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이에요. 이 선으로 다이렉트로 내려오거든요. 자, 그럼 임팩트 순간 손의 위치가 어드레스 때보다 어떨까요? 같은 위치에서 임팩트가 될까요? 조금 더 이렇게 더 앞에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교수과 다른 프로님들은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임팩트 순간에 손목이 언코킹 돼서 얘가 더 높다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사실상은 임팩트 순간은 레벨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엘보로 왔다가 턴더 숄더로 이렇게 높아졌다가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맞으니까 어드레스 상태보다 손의 위치가 더 높은 거죠. 대부분 선수들은 이 패턴을 많이 써요. 싱글 프레임. 올라갈 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게 정확성은 더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갔다가 한번 높아졌다가 다시 오면, 물론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한 거는 플레인 앵글 이동 없이 하는 것도 더 좋다는 거죠. 근데 때로는 임팩트 순간에 손의 위치가 대부분 선수들이 어드레스 때보다 높지만 또 때로는 어드레스 때 손 위치하고 동일하게 있는 선수들도 몇 명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가르시아. 세르지오 가르시아.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 베노간이에요.
그 사람은 2번 시프트를 한다는 거예요. 자, 백스윙은 똑같아요. 엘보 플레인에서 시작을 해서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로 오고 내려올 때 여기서 조금 더 샬로잉 하죠. 이렇게 샬로잉이 돼서 이 상태로 이렇게 하면 임팩트 순간이 어드레스 때 손위치랑 비교적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좋고 나쁘고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이건 할 수 있는데,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동 없이 그냥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좋은 걸 수도 있다는 거죠. 클럽은 바닥에 닿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왼팔 플라잉 엣지를 이렇게 맞추고 이 상태에 얘를 맞추면 생각보다 손이 내 몸에서 멀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팔이 뭔가 힘이 들어간 것 같으니까 이제 보통 아마추어분들 힘을 뺀다고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너무 가까운 거죠. 여기까지는 지킬 수 있지만 이 라인을 지키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서 한번 위로 올라가는 이동이 필요한 거죠. 근데 조금 힘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손을 조금 더 처음부터 이렇게 멀리 유지를 하고 라인 지키고 라인 지키면 이게 훨씬 더 심플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중에 되면. 근데 방금 전에 하셨던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건 선수들도 프로들도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근데 스택앤틸트도 여기 차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스택앤틸트 강습 하잖아요. 2명 나와서 하잖아요. 요즘엔 1명만 하는데 아예 골핑머신 책을 딱 끊어놓고 시작을 해요. 자기네들은 여기부터 스택앤틸트는 시작됐다고 하면서 아예 끊어놓고 시작을 해요, 골핑머신을. 샤프트의 검은 선을 이렇게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양손이 내 몸에서 조금 더 멀어지면 이쪽으로 맞출 수가 있겠죠. 딕센버가 이제 골핑 머신을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로 시프트라는 거를 썼다잖아요. 플랫 앵글의 변화 없이 스윙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 대부분의 선수들의 드라이버 쓸 때 이 그립 끝이 어디 있냐면 이 발등 요쯤에 있거든요. 그럼 손이 가까워지면 이 플랫 앵글도 같이 이렇게 플랫해져요. 한 번에 이동이 필요하겠죠. 근데 딕센버처럼 이 양손을 이렇게 멀게 이렇게 바꿔주면 오른팔도 플라잉 웨지 맞추기도 훨씬 더 용이해지고, 빨간 선이 턴더 숄더 플랫 앵글이잖아요. 그러면 이동 없는 플랫 앵글을 우리가 설정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딕센버가 이렇게 손을 좀 멀리 뻗은 거거든요. 손이 이렇게 멀어진 거지. 이거를 오해하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딕센버 어드레스를 보면. 그럼 이거로 생각해보면 진피릭이 왜 팔자 스윙이 하는지도 우리가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손이 몸에서 가까워지면 샤프트의 플랫 앵글도 플랫해지거든요. 이 상태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낮게 가서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약간 팔자 스윙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제 플랫 앵글 베리에이션, 이제 변화, 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플레인 앵글 변화는 플레인 앵글 이동에 따라 분류가 한대요. 이동은 언제 발생을 하냐면 백스트로크 중에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운스트로크 중에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백스트로크 탑에서도 이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대요. 이게 이제 말하는 샬로잉 같은 스윙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플레인 앵글 베리에이션. 하지만 요 두 가지 엘보 플레인에서만 조금 움직이게끔 이동이 가능해야지 좋은 스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른 팔뚝은 이렇게 하려면 플레인 라인과 플레인 앵글 모두를 나타나겠죠. 그럼 오른 팔뚝 플레인 웨지에 의해서 팔뚝하고 샤프트는 같은 거기 때문에 팔뚝의 연장선이 결국은 플레인 앵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플레인 앵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오른 팔뚝을 클러치 샤프트와 정렬하여 플레인 앵글을 유지하면 돼요. 이 플레인 앵글을 플랫하게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이 플레인 앵글을 플랫하게 하려면, 얘를 조금 더 이렇게 플랫하게 하려면 손을 낮춰도 돼요. 근데 오른 팔뚝 플레인 웨지를 맞추고 손을 낮추면 스윙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얘가 플랫해질까요? 자, 플레인 앵글을 우리가 이렇게 웨지 클럽이 이렇게 업라이트한데 이 웨지 클럽을 조금 더 플랫하게 이렇게 바꾸려면, 플레인 앵글을 이렇게 설정한 거를 이렇게 바꾸려면 멀리 쓰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가 스탠스 변화를 준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오른발이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얘가 플랫해지는 거고, 반대로 오른발이 가까워지면 업라이트해지죠. 그래서 이제 짧은 칩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깝게 쓰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넥 부분을 드는 게 플레인 앵글을 좀 더 업라이트하게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랫하게 설정을 하면 파워는 비교적 좋지만 임팩트 순간에 클럽 페이스의 변화 양이 많고, 업라이트해지면 파워는 어느 정도 감소하지만 임팩트 순간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로 유지하는 게 비교적 훨씬 더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모든 플레인 앵글 이동 중에는 클럽 샤프트는 플레인 라인과 함께 플레인의 유지가 돼야 된대. 그러니까 업라이트하게 설정했으면 내가 이 업라이트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고, 플랫하게 설정했으면 플랫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이상적인 임팩트를 위해 릴리스하려는 플레인 앵글에 맞춰 탑에서 클럽 샤프트를 배치해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샬로잉인 거잖아요. 샬로잉은 이렇게 비교적 백스윙으로 갈 때 업라이트하게 가지만 내려올 때 이렇게 샬로잉이 된다는 얘기는 플레인 앵글이 더 플랫하게 뭔가 변화를 주는 거죠.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건 변화 없는 플레인 앵글을 쓰는 게 일관성 면에서는 가장 이상적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이렇게 했어요. 요 빨간 선이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이고, 요게 핸즈 온리 플레인 앵글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엘보 플레인이 요 사이에 이렇게 있겠죠. 이 상태로는 우리가 백스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플레인 앵글에 올라갈 때 이동이 필요하겠죠. 한번 높아지는. 근데 이동 없는 우리가 플레인 앵글을 설정하려면 어떻게 변화를 주면 될까요? 요 상태에서 요 샤프트를 요 선에만 맞추면 되겠죠. 여기서 손이 비교적 내 몸에 가까운 플레인 앵글이 플랫하지만 얘가 멀어지면, 그러면 얘가 자연스럽게 약간은 업라이트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 샤프트의 검은 선을 이렇게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양손이 내 몸에서 조금 더 멀어지면 이쪽으로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플레인 앵글의 변화 없이도 우리가 스윙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디셈버가 이렇게 쓴 거예요. 어드레스 때 이 양손이 되게 몸에서 먼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디셈버가 이제 골핑 머신을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로 시프트라는 거를 썼다잖아요. 플레인 앵글의 변화 없이 스윙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디셈버가 여기 손이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멀어진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선수들의 드라이버 쓸 때 요 그립 끝이 어디 있냐면 요 발등 요쯤에 있거든요. 그럼 손이 가까워지면 요 플레인 앵글도 같이 이렇게 플랫해져요. 한 번에 이동이 필요하겠죠. 근데 디셈버처럼 요 양손을 요렇게 멀게 요렇게 바꿔주면 오른팔뚝 플라잉 웨지 맞추기도 훨씬 더 용이해지고, 그러면 요 라인이 뭐냐면 요 빨간 선이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이잖아요. 그러면 이동 없는 플레인 앵글을 우리가 설정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디셈버가 이렇게 손을 좀 멀리 뻗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로 시프트 플레인 앵글에 변화 없는 걸 보시면 스트로크에서 변형 없이 하나의 베이직 플레인을 사용한 거래요. 이 베이직 플레인이 어디냐면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 이거를 이제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TSP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골핑머신 공부하는 사람들은 TSP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을 사용하면 스트로크 중 플레인 앵글이 이동하지 않는데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어큐뮬레이터 3번의 앵글을 유지를 하고 손이 이렇게 멀어진 거지, 이거를 오해하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디셈버 어드레스를 보면. 자, 디셈버가 이렇게 보시면 샤프트 연장선이 여기죠. 왼팔하고 각도가 어떤가요? 일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어큐뮬레이터 3번의 앵글이 유지가 되죠. 근데 손이 이렇게 멀어진과 동시에 오른 팔뚝도 같이 요 라인하고 이렇게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드라이버 스윙 어드레스 거리 많이 나가는 선수들 대부분 보시면 손이 가까운 선수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손이 좀 어드레스 때 이렇게 멀지, 이렇게 가깝게 스윙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없거든요. 그럼 이거로 생각해보면 진필익이 왜 팔자 스윙이 하는지도 우리가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손이 몸에서 가까워지면 샤프트의 플레인 앵글도 플랫해지거든요. 이 상태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낮게 가서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약간 팔자 스윙으로 갈 수밖에 없죠. 요 그림이 주는 게 정말로 커요. 여기가 엘보 플레인이 아니고 핸즈 온리예요. 잘못 표기했어요. 이 상태로는 우리가 백스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몸 구조상. 선수들이 제일 많이 쓰는 플레인 앵글 변화가 싱글 시프트랑 더블 시프트 요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써요. 자, 싱글 시프트는 뭐냐면 백스윙에서는 엘보 플레인에서 시작을 해요. 손이 비교적 디셈버보다 좀 가까운 거, 일반적인 패턴. 자, 백스윙 중에서는 엘보 플레인 앵글에서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로 이동을 한대요. 그럼 얘처럼 엘보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높아지는 한 번의 이동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내려올 때는 이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에서 직선으로 다이렉트로 내려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번의 이동이 필요한 거잖아요. 백스윙 때. 이거를 싱글 시프트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어드레스 때 손의 위치가 여기죠. 임팩트 때 손의 위치는 어딜까요? 좀 미죠. 그래서 우리가 V1이나 이런 거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선수들이 어드레스는 이 위치지만 임팩트 순간에는 조금 높은 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임팩트 순간 그래서 엉콕이 됐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엉콕이 아니고 백스윙 때는 엘보 플레이에서 이렇게 낮게 가서 한번 높게 가서 여기서 다이렉트로 가면 손의 위치가 임팩트보다는 높아지는 현상이 이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더블 시프트를 보시면 또 임팩트 순간 어드레스 위치랑 손의 위치가 같은 프로들도 몇 명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가르시아도 그렇고, 그 대표적인 게 베노간이에요. 베노간은 왜 갔냐면 더블 시프트를 한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백스윙 중에서는 싱글 시프트가 된대요. 이렇게 한대요. 엘보에서 턴더 숄더 플레인을 한번 높아졌다가 다운스윙에서는 한 번에 더 이동이 필요해요. 다시 플랫해져서 엘보 플레인으로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내려올 때는 다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맞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손의 위치가 어떨까요? 처음에 백스윙 때 낮게 가서 한번 올라와서 갔다가 내려올 때 비슷하겠죠. 그럼 여기서 올라가서 다시 한번 플랫하게 플레인 앵글의 변화가 생기는 거겠죠. 이게 결국 뭐냐면 이게 샬로잉이에요. 대부분 선수들이 선호하는 패턴이 이 패턴을 자연스럽게 제일 많이 쓴대요. 이 싱글 시프트를. 그리고 어떤 선수들은 간혹 가다가 이 패턴도 많이 쓰고,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이게.